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이어지면서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타격이 버티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방역의 긴장감을 조금이라도 늦추거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1,859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일주일 만에 다시 2,000명대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추석 연휴도 앞두고 있어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백신 1차 접종을 한 사람이 전체 인구의 60%를 넘어선 상황이고요. 오늘까지 이틀간 국내에 들어오는 백신이 580만 회분이라서 물량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추석 전에 1차 접종 70%는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어환희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새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1,859명입니다. 이로써 오늘 방역당국이 발표할 신규 확진자 수는 또다시 2,000명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확진자 2,024명이 나왔던 지난달 31일 이후 2,000명대 확진자 발생은 꼭 일주일 만입니다. 지난 2주 동안에도 주로 화요일에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주말엔 검사량이 많지 않아서 주 초반엔 확진자 수가 주춤하지만 평일 검사량이 반영되는 주 중반부터는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는 경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특히 2주 뒤 추석 연휴를 고려한다면 수도권의 유행이 줄어들어야 연휴 동안 이동으로 인한 비수도권 전파 가능성도 줄어들게 됩니다. 어제 하루 136만여 명이 백신을 접종해 하루 접종 인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1차 접종률은 어제로 60%를 넘었고 모든 접종을 완료한 비율은 36% 수준입니다. 백신도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간 약 580만 회분의 백신이 공급됩니다. 어젯밤 정부가 직계약한 모더나 백신 139만 3천 회분이 도착한 데 이어 오늘 오전에는 직계약한 화이자 백신 342만 8천 회분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정부가 루마니아와 협력해 확보한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도 오늘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전까지 국민 70%가 1차 접종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 벗어나 우리가 평범하고도 소중한 일상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백신 접종을 서둘러 마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백신 수급이 다시 안정을 찾고 접종 속도도 빨라짐에 따라 코로나와 공존하는 단계적인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를 조금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방역당국이 대략적인 밑그림을 내놓은 일상 회복을 위한 계획, 유한울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한국형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은 11월 시작합니다. 10월 말 일반 성인 80% 이상이 접종을 마치고 2주가 지난 시점입니다. 고위험층인 60대 이상은 90% 그리고 성인은 80% 또는 85% 정도까지 해야 위중증을 좀 줄이고 통제 가능하다라는 그런 예측을 기반으로 정부는 장소별로 얼마나 위험한지를 따져 거리 두기를 단계적으로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야외에서부터 마스크를 꼭 쓰지 않는 쪽으로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했던 집단 면역 계획에서도 직계가족 모임을 푸는 데 이어 실외 노마스크는 접종 혜택의 사실상 첫 단계였습니다. 그 다음엔 다중이용시설 제한을 단계적으로 풀어줍니다. 2년 정도의 코로나를 대응하면서 위험한 환경, 위험한 행동이 뭔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실내 마스크는 방역당국이 생각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제일 마지막까지 방역 수칙은 더 안전해질 때까지는 지키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접종자들과 또 돌파 감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단계적인 완화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변화가 없을 거라는 것은 좀 더 사실적인 얘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적인 합의와 또는 방역적인 현실성 사이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정부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위드 코로나 전환에 73.3%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상 유지가 가능한 하루 확진자 규모로는 41.9%가 100명 미만을 꼽았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4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인구 8명 가운데 1명꼴입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10%는 최근 한 달 사이에 감염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여행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워싱턴 레이건 공항입니다. 노동절 연휴를 낀 지난 나흘 동안 미국 전역에서 7,200만 명이 공항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보건당국의 여행 자제 권고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Everybody's vaccinated in our group, so it was very difficult finding seating arrangements that could accommodate all 28 of us. 존스 홉킨스대 집계를 보면 미국 내 누적 확진자는 4,017만 명으로 4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미국인 8명 가운데 1명꼴입니다. 빠진 사례까지 포함하면 실제 감염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전체 감염 규모의 10%인 400만 명이 지난 한 달 동안 쏟아져 나왔습니다. There is a good proportion of this country who are behaving as if the pandemic is behind us, and clearly it's not when we have more than 1,500 Americans dying every single day. 이번 환자도 10만 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엘라베마와 미시시피 등 남부 지역은 병원이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전체 미국인 중 백신 접종을 마친 경우는 절반을 조금 넘는 53% 수준입니다. 보건당국은 백신을 맞아야 하는데도 거부하고 있는 미국인이 7,500만 명에 이른다면서 이들이 나서주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며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이 새로운 과도 정부를 구성하겠다며 내각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수반에는 탈레반 최고위원회 레흐바리 슈라를 이끌어온 모하마드 하산이 선임되었습니다. 과거 아프가니스탄 통치 시기와 2001년 미국 공격으로 후퇴한 뒤 지금까지 20년 동안 탈레반을 이끈 주요 인사들이 내각에 대거 기용됐습니다. 포용적인 정부를 구성하겠다던 당초 약속과 크게 다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탈레반 최고 지도자는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따른 통치를 다시 선언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There are no significant names that would suggest that this is an inclusive government. This looks like a very hardline, exclusive Taliban government. 포괄 정부와는 거리가 멀다는 분석에 폭력배와 살인자들, 악몽이라는 더 노골적인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7일 탈레반이 발표한 과도 정부에 대한 반응입니다. 수반에 임명된 모하마드 하산이나 부수반 압둘 가니 바라다드 등 기존의 탈레반 고위 인사와 국제사회로부터 테러리스트로 지목된 이들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내무부 장관은 미국 국무부가 $1,000만 현상금을 건 인물이고 국방부 장관은 탈레반 창설자의 아들입니다. 이날 명단 발표에 이어 탈레반 최고 지도자 성명도 나왔습니다. 이번 아프간 장악 이후 처음인데 종교법 샤리아에 따른 통치를 선언하면서도 율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국제협정을 준수하고 외국인의 투자도 허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상국가로 인정받겠다는 의지를 다시 드러낸 건데 국제사회는 아직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As you know, the UN Secretariat and the UN doesn't engage in acts of recognition of governments. Only a negotiated and inclusive settlement will bring sustainable peace to Afghanistan. 아프간 과도 정부에 대한 미국 측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불 등 주요 도시에서는 여성들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 도중 탈레반이 총격을 퍼부어 2명이 사망하는 등 사상자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억제하면서 돈줄을 조이고 있는 금융당국이 전세대출까지 규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자가 싼 전세대출로 주식이나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이른바 빚투족을 막겠다는 겁니다. 가을 이사철을 맞은 세입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금이 필요한 시민들은 전세 대출을 조인다는 소식에 불안합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갈아타기 위해 1억 원 정도의 대출을 고민하는 이선민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더 빠른 시일 내에 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게 좀 어려워지면 뭐 계속 월세를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될 것 같고.
금융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이어 전세대출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주택자나 1주택자는 전세대출을 못 받거나 한도를 제한받지만 무주택자는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석 이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를 포함해 모든 전세대출의 한도를 줄이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세대출 심사를 강화해 대출 한도를 축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점에 주목합니다. 지난달 5대 은행의 전세대출은 지난해 말보다 14%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증가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정부는 이자가 싼 전세대출을 받아서 주식이나 가상화폐를 산 비투족이 적지 않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인과관계는 뚜렷해 보이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세대출이 크게 늘어난 건 그만큼 전세값이 많이 뛰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은 1년 만에 4억 6천만 원에서 6억 2천만 원으로 30% 넘게 올랐습니다. 세입자들은 반발합니다. 더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의 구분을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저 같은 서민들이 조금 피해를 보는 거는 없었으면 좋겠고, 전세 난민만 더 늘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관리 감독은 필요하지만 개별적인 소득과 신용도에 기반한 접근이 아니고 전반적인 대출 자체를 막는 형태로 접근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오히려 신용 위험을 확대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JTBC 이지은입니다. 월성원전 1호기에서 방사성 물질이 새어나왔다는 의혹에 대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5달 넘게 조사를 해왔는데요. 1차 보고서에 인체에 치명적인 물질들이 20년 넘게 누출됐다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하는 시설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원인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올해 초 월성원전 1호기에서 방사성 물질이 새어나왔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3월 민간 조사단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5개월여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JTBC 취재진이 입수한 1차 조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월성 1호기 부지 안에서 채취한 물에선 리터당 최대 75.6만 베크렐의 삼중수소와 그램당 0.14 베크렐의 세슘 137이 나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흙에선 세슘 137이 그램당 최대 0.37 베크렐이 나왔습니다. 두 물질 모두 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입니다. 보고서는 원인도 명확하게 짚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하는 시설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콘크리트로 만든 벽에는 방수를 위해 에폭시를 발랐습니다. 그런데 성능이 떨어진 에폭시를 쓴 탓에 이음부에서도 샜습니다. 1997년 균열이 생겨 보수공사를 했는데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장수가 새어나가는 걸 막아주는 차수막이 바닥 끝까지 이어지지 않은 겁니다. 2012년엔 집안을 보강하기 위해 기둥을 만들었는데 이때 차수막까지 뚫어버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조사단은 특히 흙에서 방사성 물질이 나온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음부에서 새어나온 게 아니라 다른 균열을 통해 공기로 확산됐을 가능성 때문입니다. 조사단은 또 원전 부지 밖으로도 퍼져나갔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현재 보수공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문제는 다 쓴 핵연료를 모아두는 저장시설이었고요. 콘크리트로 만든 벽에 바른 에폭시는 성능이 떨어져서 방사성 물질이 새는 한 원인이 됐는데요. 월성 2, 3, 4호기도 이런 방식입니다. 당시 설계에 참여했던 전문가가 스테인리스로 만들자는 제안을 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예산 때문이었습니다. 이어서 김민 기자입니다. 월성 1호기와 똑같은 형태의 캐나다 포인트 루프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2010년쯤 수명 연장에 3조 원이 투입된 걸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에 에폭시가 벗겨지고 균열이 생겼습니다.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이번 월성 1호기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문제는 월성 2, 3, 4호기도 에폭시로 마무리돼 있다는 겁니다. 당시 캐나다와 공동 설계에 참여했던 전문가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희 캐나다 팀장하고 저장조에 이제 그 에폭시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나왔던 얘기가 너무 취약하다.
그렇다면 스테인레스 스틸로 방수막을 교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계약한 게 그 스코프에서 빠져 있다.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빠졌다. 예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걸 예상했으면서도 바꾸지 않은 겁니다. 이거는 눈에 확 띄는 걸 가지고 이거를 뭐 여태까지 얘기 안 하고 발전소를 운영했었고 산을 받아 마땅한 원전을 운영할 때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안전입니다. 이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고도 하지 않은 대가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JTBC 김민희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8인 협의체가 오늘 첫 회의를 합니다. 앞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대치하던 여야는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되 8인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 의원 4명과 외부 전문가 4명이 협의체에 참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국민선거인단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1차 선거인단 규모는 64만 명으로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참여하는 지역 순회 경선과는 별개로 일반 당원과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결과는 오는 12일에 발표되는데 경선 초반 판세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야당에 여권 인사들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힙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윤 전 총장의 측근인 손준성 검사로부터 여권 인사 관련 고발장을 받아서 당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동안 해명이 오락가락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금리 인상이 올해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것 같다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말을 했는데요. 이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강조하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정책 금융 지원을 늘리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국민지원금과 관련한 상담을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한 문의들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민지원금과 관련한 문의가 또 더해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별도로 마련을 했습니다. 금융권 공동회 채용 박람회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열립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공기업 등의 채용 설명회가 이어지고 면접도 볼 수 있습니다.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인천시 부평구 동암 굴다리에서 20대 운전자가 몰던 SUV 차량이 신호 대기로 멈춰서 있던 배달 오토바이 2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리면서 다른 차량 석 대와 잇따라 부딪혔고 오토바이 운전자 2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졸음 운전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경찰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재료를 몰래 들여와 제조한 신종 합성 대마 등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힙합 그룹의 래퍼 30대 김모 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경기도 분당 김 씨의 작업실을 압수수색한 뒤 김 씨를 체포해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에도 대마초를 피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의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희 전 MBC 기자, 유튜버 김용호 씨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10여 건의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됐는데 경찰이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결국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특히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희 전 기자는 영장 집행에 불응해 어제 오전부터 경찰과 대치하다가 저녁에 강제로 집 문을 열고 들어온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번 주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서 방탄소년단의 곡 버터가 1위를 또 했는데요. 한 달 만에 1위입니다. 지난주에는 7위였는데 미국 래퍼 메건 더 스탠리언이 피처링한 리믹스 버전이 나오면서 정상 복귀를 했습니다. 버터의 1위는 지금까지 모두 10번이 됐습니다. 방송사업자 협의체가 어제 방송 콘텐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온라인 컨퍼런스 빅TV 데이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서는 TV is back, 하이브리드 미디어 시대의 마케팅 전략이라는 주제로 방송과 디지털 광고의 효과와 전략이 논의가 됐습니다. 방송사업자 협의체는 JTBC를 비롯한 4개 방송사와 JTBC 미디어컴을 포함한 3개 미디어 랩사로 구성이 된 단체입니다.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오늘부터 열립니다. 세계 30여 개 나라 300명이 넘는 작가들의 작품 1000여 점이 전시가 됩니다. 40일 동안 이어질 예정입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합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포함해서 개혁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코로나 방역체계 전환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연설에 나섭니다. 공수처가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준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 핵심 참고인인 이문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을 오늘 불러서 조사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수사에 들어간 지 3개월여 만으로 이문정 담당관은 청사 앞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 지침에 반발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오늘 밤 11시에 전국에서 동시에 차량 시위를 벌입니다.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게 완화가 됐지만 자영업자들에게는 나아질 게 없다는 주장입니다. 3천여 대의 차량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 7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미국 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북한 핵 프로그램을 크게 우려한다고 답한 사람이 절반가량이었네요. 네, AP통신이 지난달 시카고 대학교와 함께 미국 성인 1,7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응답자의 47%가 북핵의 위협에 대해서 매우 우려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란의 핵에 대한 우려도 48%로 비슷한 수치였습니다. 한편 응답자의 62%가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싸울 가치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도 3분의 2가 미국의 실수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9.12 테러 이후에 국가 안보를 이유로 감시 시스템을 강화했는데요. 20주기를 사흘 앞둔 현재 영장 없는 전화 감청 등 감시 시스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네, 아프가니스탄에 남은 여성들, 탈레반이 여대생들에 대한 규제를 하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었는데요. 미국 국무장관을 만난 이 아프간 소녀들이 있네요. 네, 아프간 드리머스는 20여 명의 10대 여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들이 여러 국제 로봇 경진 대회에서 입상해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아프간 여권 신장의 상징으로 떠올랐었는데요. 이들 중에 10여 명이 미국 여성 과학자의 도움으로 아프간에서 탈출했습니다. 그중 일부가 미국인 철수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카타르 도하를 방문한 블링컨 장관을 만났는데요. 아프간에 남은 여성들에 대해서 대책을 물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블링컨 장관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They've told the world that they intend to uphold the basic rights of the Afghan people, including women and girls. We'll be looking very, very carefully at that. 네, 블링컨 장관은 아프간에서 과거와 다른 미래를 꿈꾸는 이들을 돕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을 비롯한 기독교 수장 3명이 공동 메시지를 냈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라고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과 영국 선교회의 캔터베리 대주교, 정교회의 바르톨로메오스 1세 대주교가 현지 시간 7일 공동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들은 기후변화는 우리 행동의 불가피한 결과라면서 지구가 견딜 수 있는 이상으로 탐욕스럽게 자원을 소비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 결과 최대 피해자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은 지구와 가난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기독교 3대 수장이 기후 대응과 관련해서 공동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박지윤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총장 재직 시절 검찰이 야당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한 소식입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고발장 등을 전달한 상대가 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 관계자로 파악이 됐는데요. 당사자는 반박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지난해 4월 2차례에 걸쳐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고발장 등을 누군가에게 전달했습니다. 대상이 누구인지를 두고 정치권에선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김 의원이 한 언론 인터뷰에 제보자를 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김웅 의원은 JTBC에 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 관계자에게 자료를 전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료는 한 사람과 주고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도 했습니다. JTBC가 김웅 의원 측 등에 확인한 결과 지목된 인물 A씨는 지난해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소속으로 김웅 의원과 함께 법률 지원 등의 활동을 한 인물입니다. 김웅 의원 측은 대단히 중요한 자료라서 전달한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오는 각종 제보 등의 내용을 A씨를 통해 당으로 전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A씨가 이번 사안을 최초 보도한 뉴스버스 측에 제보한 인물과 동일인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A씨는 당시 대화한 텔레그램방이 남아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으며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내용은 기억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제보자가 아닌데 황당하다며 제보자 색출로 프레임이 잡히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 안팎에선 김 의원과 친분이 있거나 당시 선대위에 있던 다른 관계자들이 제보자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일부는 자신은 제보자가 아니라며 허위사실 유포엔 법적 대응하겠다고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제보자가 특정 캠프 소속이란 말까지 돌면서 국민의힘은 내분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해군 3함대 강감찬함 소속 일병이 선임병들의 구타와 폭언, 집단 따돌림을 신고했지만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올 2월 강감찬함에 배속된 고 정모 일병은 선임병들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공황장애 증세를 보여 민간병원에서 위탁진료를 받았고 퇴원 후에 휴가를 받아서 귀가했지만 지난 6월 18일 집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정 일병이 선임병들의 괴롭힘이 시작된 뒤 일주일 만에 함장에 신고를 했지만 가해자와의 분리 등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 수사기관이 현재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함장을 포함한 간부들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현지 시간 7일,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중남미 국가 엘살바도르가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공식 채택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 관련 법안이 처리된 이후 약 석 달 만에 시행 단계에 들어선 겁니다. 엘살바도르의 수도 산살바도르. 비트코인이라고 적힌 현금 자동 입출 금기를 사용하는 주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거래 시작일인 7일을 비트코인 맨 앞에 알파벳을 따서 비데이라고 부르면서 사용 독려에 나섰습니다. 전국 곳곳에 비트코인 ATM기 200대와 유인 지점 50곳이 설치됐습니다. 비트코인 지갑 애플리케이션인 치보를 만들고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30 상당의 비트코인도 지급했습니다.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해외 송금 의존도가 높은 엘살바도르 경제에 비트코인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A quienes envían las remesas y va a beneficiar a quienes reciben las remesas. Son millones de personas las que van a ser beneficiadas, no solo con no pagar esas tarifas y esas comisiones, sino que van a ser beneficiadas porque las van a recibir inmediatamente, no hay mínimos. 하지만 직접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장의 반응은 회의적입니다. 재래시장이나 동네 상점에는 아직까지 비트코인 결제 가능 표시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주민들은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너무 커서 불안하다는 입장입니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엘살바도르 국민의 약 75%가 비트코인 도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 부족도 심각합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2명꼴로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비트코인 법정 통화 도입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도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백 명이 비트코인 반대 문구가 적힌 옷을 입거나 피켓을 손에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연금 수령액이 책정될 것을 우려하는 연금 수급자들도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 참가자의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Se necesita precisamente tener teléfonos inteligentes, que la gente tenga entendimiento sobre la tecnología y eso va a generar que a la gente se le pueda estafar y generar graves afectaciones a sus economías. Por eso rechazamos rotundamente esta implementación de la moneda.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하고 실제 사용에 들어간 엘살바도르의 상황.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임수진 대구 가톨릭대 중남미 학부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너무나도 크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켈레 대통령은 변동성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고요. 법정 통화 채택을 밀어붙였습니다. 비트코인이 엘살바도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네, 부켈레 대통령은 입법부와 사법부를 장악한 그 권위주의 정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했던 일이고요. 2001년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 달러를 법정 화폐로 채택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목적의 선택이자 또 미국 정부의 제재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그 부켈레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나왔듯이 국내 총생산의 23%에 해당하는 그 외화 송금이 이것이 이제 늘어날 것이라는 점, 또 국민의 70%가 은행 계좌나 그 신용카드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다양한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강조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국제금융의 중심인 파나마처럼 엘살바도르가 전 세계 가상화폐의 허브가 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쿠바 등 다른 중남미 국가들도 현재 비슷한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중남미 국가들이 가상화폐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까? 브라질에서는 지난 3월에 증권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시작이 됐고요. 멕시코와 파나마에서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발의되기도 했습니다만 아직은 통화 주권을 위협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온두라스, 쿠바에서는 가상화폐를 법정 통화로 채택하는 데 관심이 있고요.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엘살바도르를 포함해서 이 5개국의 공통점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그 달러 의존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어서 미국 당국의 그 규제망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 송금이 필요합니다.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 채택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보게 된다면 우선은 상황이 비슷한 다른 중미 국가들에서 확대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네, 부켈레 대통령의 이번 실험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자, 그런데 변동성에 대한 걱정과 함께 말이죠. 범죄 집단이 비트코인을 돈 세탁에 악용할 우려도 높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의 작동에 대해서 모르는 국민들이 아직 많고요. 현금 결제와 달러 선호도가 높아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기까지는 이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비트코인의 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 재정 압박이 커질 것이고 결국은 국민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 투명성의 문제인데요. 부켈레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민주주의 지수가 크게 하락했고 또 국제사회의 원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이 공직자들의 비리 사건이 심각합니다. 또 범죄 조직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현 상황에서 돈 세탁의 오아시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대했던 경제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부패가 심해져서 정치 불안과 불평등, 치안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임수진 대구 가톨릭대 중남미 학부 교수였습니다.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지난 2019년 38살의 젊은 나이에 기성정치의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이후 권위주의적 통치를 일삼는 포퓰리스트이자 독재자의 길을 걷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자신을 엘살바도르의 진정한 구원자로 묘사해온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 법정 통화 채택을 인류의 도약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비트코인 실험을 밀어붙인 그의 선택이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석이었습니다. 성벽을 쌓으면서 제물로 바쳐진 것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경주 신라 왕궁터에서 1600여 년 전 여성의 유골이 발견이 됐는데요. 당시 인신공양의 흔적이 또 한 번 나온 겁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경주 월성, 신라의 왕궁터 서쪽, 문이 있던 자리입니다. 이 아래서 4년 전 50대 남녀의 유골이 발굴되면서 궁금증을 자아냈는데 바로 옆에서 또 다른 유골이 나왔습니다. 이 지점이 그 2017년에 50대 남녀 인골이 나온 지점이고 지금 이 윗부분이 그 2021년에 그 여성 인골이 새로 출토된 지점입니다. 유리구슬 목걸이와 팔찌를 한 채 하늘을 바라보고 누운 자세로 발견된 이 신라 여성은 135cm, 성인으론 작은 키에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부장품이 많지 않은 걸로 미뤄 낮은 신분으로 보입니다. 말이나 소의 갈비뼈도 함께 나왔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묻혔을 걸로 추정되는 유골 3구 모두 사람을 제물로 바친 흔적으로 학계는 보고 있습니다. 8세기 에밀레종에서도 인신공양 설화가 전해지는데 신라인들은 튼튼한 성벽을 쌓길 바라며 제사를 지낸 뒤 그 위에 골조를 얹어 성벽을 다진 걸로 분석됩니다. 월성을 언제 쌓았는지에 대해서도 그동안 논쟁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번에 정확한 시기를 밝혀냈습니다. 삼국 사기에는 2세기 무렵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번 조사 결과 성은 4세기 중반 만들어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기록보다 250년가량 늦는데 전문가들은 고려 때 문헌보다 연대 분석의 정확성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주변 소국을 병합하면서 신라로 발전하는 시기입니다. 왜 월성의 축조 시점을 100일년을 인식했는지 그 부분을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네, 오늘은 전국이 흐리다가 낮부터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과 광주 27도, 대구 29도 등으로 어제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어제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만들어진 14호 태풍 찬투는 대만을 향해서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어젯밤 9시까지 1,859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일주일 만에 다시 2,000명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1차 백신 접종률이 60%를 넘어선 가운데 어젯밤 모더나 백신 139만 회분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루마니아와 협력해 확보한 백신을 포함해 약 440만 회 접종 물량이 국내로 들어옵니다. 코로나와 공존하는 새로운 방역 체계에 대한 계획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10월 말에 성인 80%가 접종을 마치면 2주가 지난 뒤 11월부터는 단계적인 일상 회복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으로 실내 마스크는 마지막까지 유지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모하마드 하산 새 정부 수반 등 과도정부 내각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포용적인 정부를 구성하겠다던 당초 약속과 크게 다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탈레반 최고 지도자는 이슬람 율법에 따른 통치를 다시 선언했습니다. 전세 대출도 규제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를 포함해 모든 전세 대출의 한도를 줄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전세 대출 일부가 투자에 쓰이고 있다는 판단에서지만 전세 난민만 더 늘릴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